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화랑과 미륵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볼 건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는 해봤는데 자료가 적어서 뭘 이렇게 도출해내 효율적인 설명 방식을 도출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미륵서나 그 다음에 미시랑 진자사에서 사는 진자라는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사라고 하면 예전에 다 스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진흥왕 때 화랑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남모와 준정, 남모 혹은 교정이나 준정이나 뭐 같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모하고 준정에게 시켰더니 여자들끼리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다가 남자로 바꿨다. 그래서 설월랑이 국선에 시졸하더라 라는 대목까지 나오고, 그게 이제 미륵과 어떻게 결합되느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지왕 때래. 진지왕 때. 진지왕은 이 계보는 진짜 많이 그렸던 건데, 진흥왕에게 동륜이 있고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륜이 있고 그래서 동륜계가 나중에 진지왕, 진평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 그 다음에 이 사륜계가 이 진지왕입니다. 진지왕. 그래서 요 사륜이 어떻게 보면 왕을 하다가 폐위가 됐고, 국에 내에서 폐위가 됐고, 그 다음에 진평왕으로 넘어가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륜은 좀 일찍 죽었고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구조로, 그래서 저게 정치적인 뭔가 문제가 굉장히 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 진지왕이라는 사람이 약간 여자 좋아하고 약간 정치를 잘 못한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나오는 스토리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보면 사람이 괜찮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변동이 있었나, 저게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 그러니까 쿠데타가 이제 두 종류 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산군 계열의 쿠데타,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요 라고 하는 쿠데타가 있고, 광해군 계열의 쿠데타가 있습니다. 잘은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쫓아내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인조가 조선을 대표하는 선조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암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진지왕 같은 경우는 광해군과입니다. 광해군과. 그래서 순간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래, 전에 비영랑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진지왕이 비영랑 어떻게 보면 아버지잖아. 귀신의 어떻게 보면 리더, 어떻게 보면 귀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요괴 정령을 다 부리는, 귀신들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비영랑 이야기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왕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유부녀다 이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박간 장관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양반 죽었을 때 이 진지왕도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하고 이렇게 너 그때 약속 기억하냐 이러면서 해서 나온 게 비영랑이라더라. 근데 그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사람이 윤리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왕은 군주 무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지왕은 진짜 양반이에요.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랬더니, 나 유부녀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가능하겠니? 이러니까, 뭐, 그럼 그때 가서 또 봅시다. 이랬더니, 죽은 뒤에까지 와서, 야, 이거 일편단심도 아니고, 이게 쉬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깔끔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보면, 이 진지왕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총명합니다. 이 눈치가 아주 빠르죠. 그래서 스토리를 보면 그거예요. 진지왕 때 흑륜사, 청경림 흑륜사, 신라 최초의 사찰입니다. 법흥왕 때 시작된, 그리고 이제 진흥왕 때 완공되는 신라 최초의 사찰 흑륜사. 흑륜사에 진자라는 스님이 있었대. 진자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대. 이 진자 이름도 좀 웃기죠. 이름이 좀 웃겨요. 진짜 자비롭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륵이 자씨 미륵이에요. 자씨 미륵. 그러니까는 미륵바 이 뜻이에요. 미륵바. 난 미륵바예요. 이름부터. 그러니까 저게 진짜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정자라고도 한대요. 근데 정자는 안 하기 다행이지. 올바르다. 자가 올바르다. 이게 미륵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자는 자애롭다라기보다는 미륵, 나는 미륵 신앙의 신도예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은 불교가 같은 절 안에서도 누구는 뭐 관세음보살하고 누구는 지장보살하고 누구는 약사를 하고 누구는 뭐 화엄성중을 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갈려져 있었다니까. 서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난 미륵바예요. 아마 흑륜사에 미륵을 모시는 무언가도 또 존재했었던 거 봐. 잘 모르겠어. 미륵이 있었다 하니까 여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당주 이 흑륜사에 어떤 금당이 있었고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이 있었고, 거기에서 메인 부처님이 미륵불이었대. 그게 전체 절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대웅정 같은 역할을 얘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부속 정각의 메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흑륜사 때 진지왕 때 벌써 흑륜사에 미륵 신앙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리고 저거는 지금 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 절이 창건되니까 완공은 진흥왕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지왕이면 바로 전왕 때 창건됐는데 거기에 미륵이 들어가 있다. 미륵은 뭘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상세계 구현입니다. 다가올 이상세계의 구현. 이상세계. 그리고 미륵은 현재 재가인이에요. 미륵은 부처님이기도 한 동시에 미래불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기도 한 동시에 현재는 재가인입니다. 그래서 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두 가지 특징. 그래서 삼한을 통일하고, 쉽게 말해서 삼국을 통일하고 뭔가 평화로운 세계가 오기를 저 때도 바랬는갑다. 실제로 진흥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륜성왕을 표방을 했고, 전륜성왕은 언제 나오냐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륵이 나올 때 전륜성왕도 같이 나온다는 게 있어요. 이 미륵경전에는 전륜성왕은 누구냐면 덕으로 대제국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뭐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이 덕으로 힘으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전륜성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흥왕이 전륜성왕을 추구했던 거는 뭐 분명한 얘기고, 그게 미륵과 관련해서도 연결이 됐나라는 거를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절, 흑륜사에 미륵을 모신 어떠한 금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미시라고 하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랑으로 출연해 주세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 화랑으로 좀 나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무불스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전통적인 어떠한 삼산오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얘기 나온다. 이게 무속적인 구조. 그러니까 전통신앙, 신라의 전통신앙과 플러스 새로 들어온 불교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화랑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 화랑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이 전통신앙을 어떻게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구는 맞아요. 진흥왕이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전통신앙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통신앙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느 틀을 만드는 거지. 그게 화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임명하느냐? 국선.
국선 설월랑을 자기가 임명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용 조직 비슷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종교를 재편시키고 있는 거예요. 재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전통적인 우리 전통 신앙도 충분히 대우를 해줘. 하지만 후원은 내가 해주는데 리더는 내가 뽑는다. 아 이게 좀 꼬름하지. 그리고 불교는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신앙이라고 하는 게 전통신앙이 화백제도에서 귀족주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거는 왕권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우해준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말하면 신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신도 같은 거. 그래서 신도를 끌어올려줘. 하지만 전체 수장은 내가 임명한다. 야, 이거 조금 꼬롬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런 게 잘 먹힙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진흥왕 때 어떻게 보면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전통신앙을 약간 이렇게 관리 체계 안에 넣으려고 했던 모습이 불교랑 섞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왕실 주도로 어떻게 보면 전통신앙을 불교가 좀씩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게 미륵입니다. 미륵. 그래서 미륵이 화랑으로 출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누가? 진자라고 하는 스님이. 그랬더니 꿈에 어떤 승려가 나타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웅천에 지금 공주입니다. 공주 수원사에 가면 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그쪽으로 가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거기 미륵선화를 볼 수 있어. 그 스님이 미륵선화인지 안 그러면 미륵인지 안 그러면 그 스님은 예언자고 또 다른 미륵이 존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냥 안내자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수원사에 가면 나를 볼 수 있어. 그 당시 공주가 어떤 도시냐면 백제 성왕이 부여로 천도합니다. 538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 도읍. 왜 진지왕 제위가 요때니까 570년대니까 538년에 성왕이 천도했으니까 거기는 수도는 아닌데 옛날 수도 전수도. 그래서 거기 수원사에 갔대. 갔더니 수원사 문 밖에 이렇게 그걸 어떻게 갔다라고 나오면 일자일배를 하고 열흘 동안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주에서부터 공주까지. 그게 열흘 만에 갈 수 있나 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보일배를 하면서 열흘 동안 갔대. 대단해. 그리고 이거 뭘 알 수 있냐면 저 시대에도 혹시 일보일배하고 이런 순례 문화가 있었나? 만약에 저게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순례 어떻게 보면 한국 순례의 가장 오래된 기록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거기를 가고 저렇게 일보일배해서 가고 뭐 삼보일배해서 가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티베트 쪽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도 뭐 오대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보타라카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원사까지 갔더니 수원사 앞에 한 도령이 있대. 복스럽고 섬세하게 이게. 그래서 걔가 이 사람을 안내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내해서 객실로다가 이렇게 넣어줬대. 객방으로 넣어줬대. 그래서 저 애의 정체는 뭔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저 관련된 스님인가? 왜냐하면 일반인이 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방에 이쪽에 주무세요. 이걸 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대우가 좋아요. 이랬더니 나도 경주 사람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나도 경주 사람이에요. 난 뭔 소리인지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 이게 이유는 뭐냐면 저때 백제하고 신라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지금 종교적으로는 저렇게 다녀도 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쉽지 않아. 예. 공주 어딘지 알잖아요.
마곡사 있는데, 예, 마곡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 전방인데 여기를 저렇게 쉽게 다닐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스님들한테 얘기를 했대. 그 수원사도 물의 시작이라는 뜻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이라든지 어떤 문화의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수원사에서 방에서 스님들한테 얘기를 했대. 내가 미륵보살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좀 기다릴게요. 라고 했대.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사람 가끔 만나봤는데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 나 이거 진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난 이입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걸로 생각하는 거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너무 정성스러워서 내치기가 그렇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남쪽으로 가면 천산이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죽인다. 수원사 남쪽에 천산. 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 1000명의 성현들이 출연한다 그래서 천산이야. 그쪽이 혹시 아닐까?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뺑뺑이 돌릴 때 이쪽에서 지금 내보내겠는데 이게 너 나가 이렇게 차마하지는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상태는 약간 안 좋아 보이는데 너무 진지한 거지. 그러니까 내치기 좀 그러니까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거든. 그쪽으로 가보라고. 그랬더니 또 귀가 발랑기라서 또 그쪽에 또 갔다는 거잖아요. 이 진자 스님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갔더니 그 천산에서 산신령을 만났대.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이러길래 산신령한테 옛날에 저 시절에는 산신령 자주 만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 하면 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 그 산악숭배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신령이 미륵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는 산악숭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 쪽으로 이러한 전통 무속적인 것들이 불교 쪽으로 이렇게 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이쪽 아니고 그때 거기 수원사 문 밖에서 당신을 인도해 줬었던 그 도령이 미륵선화예요. 벌써 만났는데 왜 딴 데 와서 이런 행동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뭐 다시 갔겠지. 뭐 기록에는 안 나와. 다시 갔겠지. 갔지만 끝났지. 그래서 그거를 경주에 와서 내가 미륵을 만났는데 라고 해서 오만 또 불고 다녔는가 봐. 그랬더니 그게 진지왕 귀에 들어가서 진지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미륵이 경주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주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설마 성현이 거짓말을 하겠어? 경주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런 미륵 신앙 관련된 게 백제를 통해서 신라로 넘어오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구세력하고 관련돼서 이게 지금 하필 공주거든요. 공주. 부여는 아시잖아요. 부여 정림사 있는데 공주는 마곡사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뭔가 들어오는 게 있나? 그리고 요 미륵 신앙이 원래 이 부여계의 어떻게 보면 왕이 천도했다는 거는 성왕이 천도했다는 거는 판을 다시 깔았다는 얘기거든요. 새로 다 바꿨다는 얘기고 사상이나 이런 것도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파트너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륵 신앙이 구세력이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륵이 참고로 말씀드려서 미륵 신앙이 강력해지는 거는 현장 스님이 와야 돼요. 현장 스님이 와야 돼.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게릴라 같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거고 현장 스님이 오면 상황이 바뀝니다. 현장은 언제 오냐면 600년대가 돼야 와요. 현장이 미륵바잖아. 미륵바, 엄청난 미륵바. 그래서 현장계를 미륵법상종, 육아법상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뒤에까지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남는 거예요. 이 법상종 계열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교종은 화엄종과 법상종,
그 다음에 선종은 조계종과 그 다음에 천태종. 이게 사강체제입니다. 사강체제. 예, 사강체제. 조선 초까지 예,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오기 전에는 그게 완전히 이렇게 일단락이 잘 안 돼요. 현장이 온 뒤로부터 굉장히 강력해져. 예. 그래서 이게 수원이라고 하는 게 물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왜 하필 부여도 아니고 공주에서 보자고 했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백제계에 있었던 어떤 미륵신앙 그게 충돌이 나면서 신라 쪽으로 넘어가나? 저쪽에서는 이제 판이 바뀐 거지. 완전히 체계가 바뀐 거지. 부여로 천도하면서 공주계는 좀 무너진 거지.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옮겨가나? 라는 생각을 아니 이게 이제 약간 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 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면 말이 되게 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전에 보덕이 비례방장했다. 그러니까는 저 고구려의 최고 승려인 보덕이 열반종의 보덕이 완산주 전주로다가 내려왔다. 그 얘기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망명 세력들하고 관련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경주에서 찾으니까 영묘사 동북쪽 길가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묘사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건 선덕여왕한테 창건되는 절이니까. 하지만 여기는 영지로서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부시대 칠처가람지 중에 저게 이제 영묘사니까 저기는 무속의 최고 성지 중에 하나예요. 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어. 하지만 무속적인 성지야. 그쪽에 동북쪽에 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니까. 그리고 진지왕이 저걸 간파해낸다는 걸 보면 진지왕이 뭔가 좀 이렇게 한 칼 있다니까. 뭔가 사람이 총명한 거지. 진자 스님은 자기가 만나놓고도 딴소리를 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약간 떨어지는 과고 진자 스님은 약간 떨어지는 과고 진지왕이 오히려 총명과예요. 지금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영묘사 쪽에서 애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재밌어. 화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 화장을 하고 있고 애가 되게 이쁘대. 꽃미남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드라마 선덕여왕 그게 원래 대본이 미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낭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장을 하고 나온다고 화랑들이. 그러니까 저런 식의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위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 화랑세기와 관련돼서도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지. 저 시대에 애가 화장을 한다고? 뭔가 좀 야리한 거예요. 남자. 그 계통이 지금 내려와서 박수무당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도 봐봐. 그럼 뭐 전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호모과로 얘기하고 이런다니까. 박수무당 어떻게 보면 약간 특징이에요. 그리고 약간 곱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무당 아니면 기생오래비 뭐 비슷한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 우리 전통 인식에서는 그렇게 안 좋았어. 하지만 예전에 화랑이 그런 거예요. 화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랑이 왜 여성부터 출발했느냐. 그 다음에 남성도 저렇게 자꾸 곱상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스토리들이 있어. 그래서 걔를 화장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화장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최근까지도 지금 여러분 애들이 아마 화장 안 할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화장을 할 거고 여러분들 애들 정도면 남자애면 화장을 안 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저 화장했다는 대목은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얘를 모셔서 국선이 됐대. 국선이. 국선. 나라를 대표하는 신성. 그러니까는 미륵이 국선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진흥왕 때에서 단 한 세대 만에 화랑 계열을 불교 쪽에서 어느 정도 접수를 했구나. 다 포섭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미륵이냐? 미륵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 그 다음에 제가인이에요. 제가인.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특징이 이제 미륵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시인데 미시를
시체 시자인데 이런 거는 다 옛날 발음일 거예요. 그래서 별 관계는 없어. 그래서 이게 미륵의 또 다른 아니냐? 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서 이련이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저게 미시라고 하는 게 미륵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국선이 된 뒤에 뭐 7년 뒤에 이렇게 잘 교화하다가 산천을 화랑하면 이제 산천을 다니면서 유희하고 놀고 즐기고 뭐 이렇게 그 이제 풍류를 아는 거지. 풍류도 풍교 그렇게 해서 풍속으로 교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화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과 불교의 이 선문화하고 불교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합쳐지는 대목입니다. 그게 미륵을 중심으로. 그래서 미륵선화라고 하는 거고, 미륵선화라고 하는 거고, 이게 화랑이에요. 화랑. 그리고 랑자 넣는 거는 여자 남자 다 들어가요. 여자 남자 다 들어가. 남자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화랑도 재밌잖아. 꽃을 든 남자예요. 화랑이. 그리고 화랑은 무당이죠. 화랑은 무당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경상도 방언의 화랑은 화랭이 이건 무당이에요. 무당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 무당이냐 남자 무당이죠. 박수. 무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륵과 관련해서 이게 용화라고 하는 게 나오고, 용신왕 용화세계거든요. 그 다음에 용화수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미륵과 용이 결합이 돼. 또 여기에서 요거는 산악숭배고 여기에 용신왕이 결합이 돼. 용신왕이 결합이 돼. 용신왕 같은 경우는 물과 관련된 해양 쪽, 그 다음에 바다 쪽, 요렇게 그리고 집안에서 하면 우물입니다. 용신왕은 그렇게 물과 관련된 거, 산과 관련된 거. 오늘날에도 사실은 한국과 관련해서는 저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삼성각에 보면 칠성 모시고 중앙에 칠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북극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북극성 자미대제입니다. 도교식 이름은 자미대제, 불교식 이름은 치성광열애. 그리고 그 좌우쪽에 산신과 독성, 그리고 산신을 대타로 바다 쪽으로 나가면 용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한 섞여 있는 구조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무속과 섞이다 보니까 저게 신라가 되게 이렇게 성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요. 제가 그 얘기 전에도 계속 몇 번 해드렸었는데 되게 즐거운 세상이었어. 되게 즐거운 세상. 제가 전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처용 얘기할 때 바람 피고 오니까 마누라가 맞바람을 피고 있는데 야디야 하고 춤췄다고. 이게 이거 그러니까는 바람이 일상화되어 있는 뭐 그런 문화. 그래서 그런지 미륵과 관련해서 저런 성적인 부분이 나오죠. 실크로드 쪽에 간다라에 보면 거기는 미륵이 다 앉아 있어요. 서 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앉아 있고 다리를 이렇게 교차하고 있거든요. 그걸 교각상이라고 합니다. 저게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전에 그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유목문화가 의자문화거든요. 의자는 유목문화에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동네가 자꾸 다르니까 그걸 계속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요즘 들어서 서양에서도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신발을 벗는 문화. 원래 우리는 신발을 벗는 문화, 서양은 신발을 신는 문화거든요. 근데 걔네도 점점 신발을 벗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신발 벗는 게 50%가 넘어섰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50%가 넘어섰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너 신발 벗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가 나쁘대. 네가 왜 간섭이야?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대.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사는 데가 일정하지 않고 옮기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깨끗하게 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은 의자를 쓰게 되는 거고, 이 의자도 말이나 이런 데 싣고 다녀. 그래서 낮은 간이 의자를 써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문화는 유목문화라더라. 그리고 의자가 낮다 보니까 낮으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리를 뻗든지, 하나는 다리를 교차하든지. 의자가 낮으면. 근데 이렇게 뻗으면 조금 네 가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교차하는 걸 교각상이라고 합니다. 교각상.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의자 높낮이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게 간이 의자, 그러니까 목욕탕 의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 이 동아시아 사람은 의자도 잘 모르는데 목욕탕 의자라는 생각은 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고 의자 같은 경우를 빼는 경우도 있다니까. 의자가 없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법주사 그 마해불이나 이런 거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쭈글 튀고 싸고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미륵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미륵의 대표적인 어떤 도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기계체조 선수처럼 쓴다는 개념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서 있으면 미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륵에 서 있는 특징과 결합되는 게 지금 나타나는 선돌 문화, 그 다음에 남근 숭배. 이 성기 숭배라고 하는 거는 막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발견되는 거예요. 여자는 보통 가슴 숭배입니다. 그게 다산, 풍요를 나타내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래서 그게 미륵과 결합이 돼. 그러니까 용도 결합되고 그 다음에 성기 숭배. 이게 미륵과 결합이 돼. 그러니까 선돌이 미륵인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화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게 약간 자유로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자유로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통칭해서 넘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미륵을 여기서 특이한 얘기를 해. 중매하는 사람을 미시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미륵이 왜 선하고 결부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요 두 개의 토템을 어떻게 보면 전통신앙을 불교가 들어오면서 수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의 캐릭터가 너무 뚜렷한 상황들은 저게 결합이 안 돼. 그러니까 미륵이라고 하는 재가인도 됐다가 그 다음에 깨달음도 얻고 그 다음에 이상세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캐릭터가 갖다 붙이기가 참 좋아. 그리고 미륵 도상에는 용이 있어. 용이 자꾸 나와. 도상에도 쌍용 목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화수 뭐 저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용에 따른 표현이 미르라고. 그래서 요것도 연결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쪽을 잘 묻어갔어. 그리고 산악숭배랑 관련해서 지금 또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고 사는 선은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산에 사는 사람. 요 선과 관련해서 또 다른 거를 연결시켜 가고 있어. 그런데 중매쟁이를 미륵이라 그랬대. 야, 이거 이게 되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죠.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주례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제가 하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굳이 이건가? 지금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50% 이상입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3쌍 중에 1쌍이 이혼했고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했어요. 50%에 육박해서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지거든. 근데 굳이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되나? 잘 사시는 분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매쟁이를 미륵이라고 한대. 이거 되게 재밌지?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 절이 도시 안에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제 교회 오빠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절에서, 그러니까는 성적으로 좀 자유로웠던 시절에 절에서 문제들이 좀 많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호원사 이런 거 얘기할 때 거기 김연 감호조 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륜사에서 저 흑륜사가 문제네. 탑돌이 하다가 밤에 등 들고 탑돌이 하고 그리고 저런 간접 조명을 받으면 좀 더 뽀사시하게 보여. 그 마스크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이러면서 그래서 눈이 돌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호랑이였다더라. 호랑이가 여자로 변신한 거였다더라. 그리고 저게 아마 종교적으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종교적으로 맺어주는 것도 아마 절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공통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 집에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라 시대가 절 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면 얘 그 집 딸내미하고 이 집 아들내미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륵이 결혼정보회사도 차렸다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뜬금없어. 그런데 미륵이 중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결국은 무속신앙과 결합해서 불교의 우위를 차지하는 저거를 무불스팝이라고 합니다. 무불스팝. 그러니까 기독교나 저런 사막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를 끝내려고 해.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있으면 그걸 파괴하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세워. 근데 불교는 그거를 은근히 이렇게 돌려. 그렇게 해서 그거랑 같은 건데 우리께 조금 더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식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은 아마 백제에서 먼저 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 신라는 약간 유목민 이런 기상들이 좀 더 강하고 백제가 원래 농경민 계열이에요. 그래서 전주하면 떠오르는 비빔밥 생각하시면 되지. 리더가 어떤 성향이냐에 의해서 이쪽이 이길 수도 있고 저쪽이 이길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섞이면 사실 불교 쪽에 많이 먹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인도를 넘어서 중국으로 그렇게 온 세계 종교예요. 그러니까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체계가 있고 뭔가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야. 틀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무속은 신라의 무속은 아직 그 정도 체계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좋은 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렇게 딸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무속 안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뭐 삼불제석, 뭐 제석거리, 뭐 이래가지고 굿인데 제석천 중심의 뭐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륵 계열이 두 종류 계열이 있어요. 현장의 미륵 계열이 우리나라 법상종 계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미륵종, 미륵신앙. 현장을 계승한 태현계. 그리고 조금 이게 뭔가 싶은 약간 독학과가 있으면 독학과 진표계입니다. 진표율사. 그리고 이 진표율사는 어느 쪽 분이냐? 금산사입니다. 김제 금산사. 그래서 저게 백제 미륵신앙의 어떤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었나? 후대까지도 통일신라 시대까지도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한국 불교에 존재하던 이 대처승의 뿌리 깊은 존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진기한 이야기예요. 대처승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전에는 없었나? 아닙니다. 삼국유사에 분명히 대처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삼국시대부터. 단 그들은 주류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